안녕하세요. 이번에 제대로 된통 당하고 나서야 겨우 정신 차리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웬만한 건 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거였는지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눈을 질끈 감고 참아왔던 것들이 결국 한꺼번에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변에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다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소도시 출신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엔 작은 철물점을 직접 차리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같이 일하시면서 집안을 꾸려 나가셨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어요. 친구들이 학원을 두세 개씩 다닐 때 저는 못 다니기도 했고, 교복 살 때도 부모님 얼굴 보기가 미안해서 일부러 티를 안 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저도 일찍 철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엔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고, 대학교 때는 가외에 식당 서빙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현아, 돈이 많다고 마음도 풍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결혼할 사람 고를 때 꼭 기억해라.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저는 서울로 올라와 중견 무역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월급의 반 이상을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차곡차곡 모았어요. 점심도 거의 매일 도시락을 싸다녔고 주말엔 친구들 술자리도 웬만하면 빠졌어요. 주변에서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모으다 보니 어느 정도 목돈이 생겼고 거기에 대출을 보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제 명의로 장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고 나중에 결혼해도 신혼집으로 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제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는 것.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저 하나 키워놨는데 결혼 비용까지 얹어드리긴 싫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아내 이수연을 만난 건 32대였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수연이는 단정하고 말이 조리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허세 부리거나 과하게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뭔가 알뜰하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것 같아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사귀면서 보니 수연이는 정말 알뜰한 사람이었어요. 외식할 때도 메뉴 고를 때도 가격을 먼저 보는 타입이었고 세일을 할 때만 장을 보고 쓸데없이 돈 쓰는 걸 싫어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이 사람이면 같이 살림을 꾸려도 잘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1년 반 정도 사귀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다면 수연이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장인어른은 수연이 중학생 때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하셨고 그 뒤로 이것저것 하셨지만 딱히 자리를 잡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장모님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신다고 했고요. 수연이가 대학 학자금도 스스로 대출받아서 갚았고 졸업하고서도 몇 년을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보태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씩씩하게 자랐구나 싶어서요. 집안 형편이야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탈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고 장모님은 반겨주시면서 이런저런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어요.
우리 수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좋아하더라고.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별 탈 없이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기분 좋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어요, 오빠? 정말 좋으신 분들이더라.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마련해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수연이 쪽에서 혼수를 좀 챙겨주셨고 살림은 저희 둘이서 꾸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진짜 행복했어요. 같이 장 보고 같이 밥 먹고 주말엔 드라이브도 다니고 이런 게 결혼이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딱 3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있잖아. 우리 아빠가 요즘 좀 힘드신가 봐. 왜? 어디 아프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수입이 좀 없으시다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밀렸나 봐. 얼마나?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만 빌려드리면 안 될까? 다음 달에 바로 갚으신다고 하시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50만 원이야 못 드릴 금액도 아니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드리자. 금방 갚으신다고 하니까. 고마워, 오빠. 정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갚으신다던 5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딱히 얘기를 꺼내기가 뭐해서 그냥 넘겼는데 2달쯤 지나서 수연이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아빠가 이번에 사시는 집이 보증금이 올랐는데 좀 부족하신가 봐. 얼마? 100만 원 정도. 저는 뭔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처가 어르신들이 곤란하신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또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3달에 한 번꼴로 수연이가 친정 얘기를 꺼냈어요. 매번 이유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어머니 차가 고장났다. 동생 학원비가 빠듯하다. 이유는 항상 그럴싸했고 금액은 조금씩 올라갔어요. 처음엔 50만 원이었던 게 10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오빠, 이번엔 좀 많이 필요해. 또? 얼마나? 300만 원 정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수연아, 300만 원이 갑자기 왜 필요하신 거야? 아빠가 이번에 작게 장사를 해보시라고 하시는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시대.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시고. 장사? 지금 갑자기? 오빠,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의심을 하고 그래? 다른 데 쓸까봐? 내 말 못 믿어? 우리 부모님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지금까지 처가에 나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이것저것 합치면 거의 600이 넘어. 근데 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잖아. 나중에 갚으신다고 하셨잖아. 언제? 처음에 50만 원 빌려드린 것도 아직 안 돌려주셨잖아. 그러자 수연이 얼굴이 굳으면서 말했어요. 오빠가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어떡해. 우리 부모님 어려운 거 보기 힘들어. 나도 알아. 근데 이건 우리 살림 얘기야. 같이 의논해야 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못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300만 원을 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수연이는 그날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출근해 버렸고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 늦게 왔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뒤로 수연이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점점 핸드폰만 보거나 일찍 잠드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부부끼리 돈 얘기로 한 번 부딪혔으니 서로 감정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뜬금없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친정 가자.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가서 밥이나 먹으려고. 오빠도 장인어른 장모님 얼굴 뵌 지 오래됐잖아. 별 이상한 낌새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처가에 가서 밥도 먹고 담소도 나눴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장인어른이 저한테 슬쩍 자리를 권하더라고요. 재현 씨, 잠깐 앉아봐요. 네,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작게 식자재 납품 쪽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초기에 자금이 좀 필요해서.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수연이가 저한테 직접 얘기해서 거절당하니까 이번엔 장인어른을 직접 앞에 세운 거라는 걸요. 아버님,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건 응원합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저축해 나가는 시기라 큰돈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 장인어른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라고요. 내가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자식 같은 사이인 사람한테 빌리자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가족 아닌가? 그건 알겠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요. 지금까지 저희 살림에서 나간 돈이 적진 않아서 제 입장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장모님은 괜히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수연이는 제 팔을 꾹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셨겠어? 수연아, 나는 틀린 말 한 거 없어. 그래도 말하는 방식이 있잖아. 앞에서 그렇게 딱 잘라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어? 또 그냥 돈을 들였어야 해? 수연이는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희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쯤 저는 우리 살림통장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결혼하면서 같이 쓰자고 만들어둔 공동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간 돈을 쭉 훑어보니 처가로 나간 돈만 해도 벌써 7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간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수연이한테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이번에 처가에 들인 돈 한번 정리해봤는데 지난 1년간 700만 원이 넘어. 이거 알고 있었어? 수연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얘기하더라고요. 700이나? 생각보다 많네. 생각보다 많네가 아니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알겠어. 앞으로는 줄일게. 그 자리에선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 뒤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규모가 조금 줄었을 뿐이지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수연이가 저한테 얘기도 없이 공용통장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간 걸 제가 나중에 발견하기도 했어요. 수연이한테 따졌더니 수연이가 하는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오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그냥 먼저 보냈어. 그게 지금 말이 돼? 우리 공용통장이잖아. 우리 부모님이잖아. 내가 내 부모님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용통장에서 상의 없이 돈을 빼서 친정에 보내놓고 오히려 왜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진짜 예상치도 못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급히 서류 하나가 필요해서 집에 있던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했어요. 수연이 노트북에 제 노트북보다 프린터랑 연결이 잘 됐거든요. 수연이한테 잠깐 쓸게 하고 열었는데 바탕화면에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카드 정리. 이름이 좀 이상하다 싶어 열어봤는데 거기 적힌 내용이 저를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이 명의 카드가 3개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카드는 하나였는데 2개가 더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잔액이 각각 400만 원, 270만 원, 합치면 거의 700만 원에 가까운 빚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카드들에서 빠져나간 항목 중에 현금 서비스 내역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해서 쓴 게 아니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뱅뱅 돌았습니다. 결혼 전에 저희 둘이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수연이는 학자금 대출 갚았고 별다른 빚은 없다고 했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수연이한테 그 파일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게 대체 무슨 내역이야? 뭐야? 그거 어떻게 봤어? 프린터 쓰려고 열어봤다가 봤어. 이 카드 내역들 다 뭐야? 수연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다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엔 빚 없다고 했잖아.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 전부터 있던 거야, 이 빚이? 저는 21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걸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 서로 재정 상황 얘기하자고 우리 둘이 약속했잖아. 말하면 오빠가 결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돈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 빚은 숨기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처가에 보내는 돈은 뭐야? 본인 빚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거기다 돈을 쓸 수 있어? 그것도 상의도 없이 공용통장에서 빼가면서. 부모님도 어려우신데 어떡해. 그건 별개잖아. 별개가 아니야. 당신 빚도 결국 우리 둘이 같이 감당해야 할 문제야. 오빠가 알면 싫다고 할까봐 말 못했던 거야. 내가 알아서 갚을게. 언제? 지금 카드 돌려막고 하고 있던 거잖아. 이게 알아서 갚는 사람이 할 짓이야? 그날 싸움이 꽤 길게 이어졌어요. 수연이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다고 이제부터 열심히 갚을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700만 원 빚도 빚이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수연이는 한동안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살림도 더 열심히 하고 제가 퇴근하면 밥도 차려놓고 주말엔 같이 뭔가 하려는 시도도 하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구나. 같이 잘 해보자 하면서요. 근데 그 불편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뭔가 자꾸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딱히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수연이가 가끔 핸드폰을 엎어놓거나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나오지 않거나 밤늦게 문자 알림이 자주 오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믿어야지, 부부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결혼이 2년이 거의 다 됐을 때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는 수연이가 부탁한 택배 물건을 찾으러 경비실에 다녀오면서 수연이 핸드폰을 잠깐 들고 있었어요. 택배 조회 문자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이었거든요. 문자함을 여는데 맨 위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온 문자가 보였어요. 내용 미리 보기가 딱 한 줄 보였는데 그 한 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목소리 듣고 싶었어.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택배 얘긴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수연이한테 핸드폰을 건네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아, 저장 안 된 번호로 문자 온 거 있는데 누구야? 수연이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거 그냥 옛날 친구야. 남자야, 여자야? 남자긴 한데 그냥 오래된 친구야. 진짜로. 친구가 문자로 이런 내용을 보내? 수연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전 남자친구 그런 건 아니지?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수연이가 작게 대답했어요. 사실 예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야. 지금은 그냥 진짜 친구로 지내고 있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했어? 가끔.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오히려 목소리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이 어느 정도야? 얼마나 자주 연락했어? 그냥 몇 달에 한 번 안부 정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하면 오빠가 괜히 오해할 것 같아서. 오해가 아니잖아, 지금.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한테 숨기고 전 남자친구랑 연락을 주고받은 거잖아. 그게 왜 오해야? 나쁜 감정으로 연락한 거 아니야. 진짜 그냥 친구처럼. 친구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숨겼어. 오빠가 예민하게 굴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빚 숨긴 걸 알게 된 것도 예민한 거고, 금융통장에서 몰래 돈 빼간 걸 알게 된 것도 예민한 거고, 전 남자친구 연락한 거 물어본 것도 예민한 거야? 내가 뭘 알기만 하면 다 예민한 거냐고. 수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쳤어요. 나도 힘들었어. 오빠는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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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림, 살림, 살림. 내가 숨 막혀서 그 사람이랑 가끔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숨이 막혀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본인이 빚을 숨기고 몰래 돈을 빼가고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면서 정작 숨 막혔다는 건 저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겉옷만 집어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지난 2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단정하고 알뜰하던 모습, 연애하면서 나랑 가치관이 맞는다고 믿었던 것들, 결혼하고 행복했던 첫 몇 달, 그 뒤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들, 빚, 전 남자친구, 전부 제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아서 숨겼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배우자가 아니라 불편한 걸 감추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 아닐까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수연이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이는 처음엔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이혼? 갑자기? 오빠 지금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진지하게 생각한 거야. 전 남자친구 연락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어. 끊을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야? 빚? 내가 갚을게. 처가 돈도 앞으로 절대 안 보낼게. 한 번만 봐줘. 제발. 수연이가 제 손을 잡으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2년 가까이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정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 뒤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제가 집 명의자이고 수입이 있으니까 상황을 모면하려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답이 나와 버렸습니다. 수연아, 나는 지금 네가 뭘 잘못했는지보다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숨겼는지가 더 문제야. 빚도, 돈도, 남자친구도. 왜 전부 나한테 숨겼어? 부부가 이러면 안 되잖아. 수연이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수연이가 갑자기 자기 엄마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저도 그때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장모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현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이가 잘못한 거 나도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혼이 말이 돼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어머님, 이건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수연이가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에요. 빚도 내가 도와서 갚을게요. 남편이면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지. 어떻게 바로 이혼을 해요?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이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더러 어떻게 가만히 있으래요? 지연 씨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지금 제 집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주세요. 이 집은 수연이 집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수연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 이혼 없이 소송까지 고려해 볼 수 있어. 이러지 마. 그 말에 장모님도 수연이도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셨고 수연이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수연이는 합의 이혼을 계속 거부했어요. 오빠가 너무한다.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이미 결정했어.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에 혼인기간도 짧았고 수연이 측 유책 사유가 명확해서 재판은 길게 가지 않았어요. 처가에 나간 돈 일부는 돌려받기 어렵다고 했지만 위자료를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법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냥 왠지 전화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현아, 밥은 먹었냐? 네, 아버지. 그래. 아버지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현이 요즘 많이 힘들지? 아버지, 저 이혼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오래 끌지 말고 잘 정리한 거야. 내가 아는 한 네 잘못은 아마 없을 거지. 밥 잘 챙겨 먹어라. 그럴 때일수록. 그 짧은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붙들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읽어보니 수연이더라고요. 오빠, 나 요즘 많이 반성했어.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알아. 지금 잘 지내고 있어? 한번 볼 수 있을까?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딱 한 줄 답했습니다. 나는 잘 지내. 연락 다신 하지 마.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엔 이번엔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재현 씨, 나예요. 잠깐만 들어봐요. 수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밥도 잘 못 먹고. 재현 씨가 조금만 마음을 열어줘요. 응?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결론 낸 일입니다. 다시 연락 주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끊었고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는 조용해졌어요. 이혼하고 이제 1년 넘게 지났는데요. 솔직히 처음 몇 달은 정말 허탈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인 게 오히려 편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아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고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요즘은 오래 못했던 자전거도 다시 타고 부모님이랑도 더 자주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아버지가 오래전에 하셨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연애할 때 수연이는 정말 알뜰한 사람처럼 보였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알뜰함은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실제로는 빚을 돌려막으면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진짜라고 믿었고요. 근데 결혼 생활이란 게 상대방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다 보이는 관계더라고요. 그때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거고요. 처음부터 다 솔직하게 얘기해줬다면 저도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빚도 또 관계 정리도 숨길 게 아니라 같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었잖아요. 근데 전부 저한테 감추고 혼자 안고 있었다는 게 결국엔 그 사람이 저를 진짜 배우자로 여겼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솔직함과 신뢰가 없으면 사랑도 결국 버텨내지 못하더라고요. 간혹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면 다들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다고. 근데 사실 신호는 다 있었거든요. 그냥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좋아하는 사람의 불편한 면을 직면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좋은 것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모습보다 불편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 만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